네, 두 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전번 시간에 공문서 작성이 왜 중요한지부터 시작을 해서 구성, 체계, 내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공유하고요. 어떻게 올바르게 공문서상에 표기하고 표현을 할 것인가, 연월부터 시작을 해서 다양한 사례들을 함께 공유해 봤습니다. 마지막 시간인데 준비된 좀 양이 많습니다. 사례 중심으로 말씀을 올릴까 하는 가운데 양이 좀 많은데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와 부의 올바른 표기법입니다. 자와 부. 날짜를 뜻하는 자는 앞말과 반드시 띄어쓰고, 그 다음에 그 날짜에 효력이 발생함을 뜻하는 전미사 부는 앞말에 붙여 쓴다. 공문서상에 올바른 표기가 되지 않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자와 부입니다. 2025년 2월 10일 차하고 붙여서 썼다. 이건 그릇된 표현이죠. 표기법. 띄었어야 됩니다. 좀 더 표시를 나타내기 위해서 좀 더 띄었는데요. 이 자자는 반드시 앞말과 띄어쓴다. 그 다음에 부, 날짜의 효력이 발생하는 이 부는 인사발령 같이 붙여 쓴다. 자자는 띄어쓰고 효력이 발생하는 부자는 붙여 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와 부, 자와 부입니다. 다음, 관련 근거를 표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올바른 표기법, 공문서상에 관련 근거, 법령 근거. 뒤에 넘어갔네요. 자, 관련 근거 표기법, 대뇌의 공문이나 규정에 제시되어 있는 표기 방법입니다. 대외적으로 나가는 거 대뇌의 공문, 그다음 기타 규정 공문이 있는데, 대외로 나가는 이 관련 근거 표시는 기관명, 그 다음에 문서 번호, 그 다음에 문서 제목을 함께 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공문서 보게 되면 이 문서 번호까지만 표기를 하는 공문서를 많이 보게 되는데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꼭 그거를 다시 참조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관련 근거를 표기할 때는 이 문서 제목을 함께 표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뇌 문서는 이 문서 제목에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문서 번호 연월일 DD, MD 문서 제목 이겁니다. 이게 이 내용으로 같이 써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타 규정은 이런 형식으로 따라주는 게 하고 조정이 가능하다. 이런 내용을 기억하시면 되는데, 특히 이 대외적으로 나가는 공문, 기관명, 이 문서 제목을 함께 써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연월일을 표기할 때도 반드시 어때요? 온점을 일자에도 찍어주는 거, 그리고 가로 닫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관련 근거가 또 표시하는 공문상에 다양한 원칙이 있어요. 자, 관련 근거가 한 개일 경우에는 쌍점을 이용하거나 풀어 쓸 수가 있다. 예시 관련 근거 쌍점이에요. 국립국어원 예를 들면 2015년도 1 보고 문서 제목을 표기하게끔 되어 있죠. 그다음에 쌍점 들어서 한 개가 있을 경우, 그 다음에 예시 이렇게 돼서 이렇게 관련된 내용입니다. 또한 뭐만 관련한 내용입니다. 관련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방법이에요. 관련 근거가 하나만 있을 경우. 근데 관련 근거가 2개 이상일 경우 중에서 짧은 내용이 짧을 때 또 길 때가 있는데, 이 길 때는 어떠냐? 예시처럼 줄을 바꿔서 쓰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관련 근거가 2개 이상. 자, 국립국어원에서 쭉 쓴다 이거예요. 이게 이렇게 씁니다. 항목을 구분해서 줄을 바꿔가지고 써준다. 관련 근거의 올바른 표기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 근거가 내용이 짧을 때 이렇게 씁니다. 짧을 때는 뭐냐? 내용 그거 이게 한계선에 딱 다다르게 내부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이거를 맞춰줘야지 여기서 나라고 이게 여기다가 쓰는 건 아니에요. 관련 근거. 관련 근거는 가나 이용해서 작성할 수 있다. 내용이 짧을 때. 그 다음에 관련 근거를 행을 바꾸지 않고 계속 열거할 경우에 관련 근거 표기법이 되겠습니다. 올바른 표기법. 관련 근거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어디에 맞춰서? 여기에 맞춰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근거의 올바른 표기법을 중심으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관련 근거의 호의 올바른 표기법입니다.
관련 근거 호 원래 호를 표시하지 않아요. 그런데 너무나 많습니다. 관행이 돼가지고. 관련 근거를 작성할 때 호를 표시하지 않는다. 교회적으로 나가는 공문, 기관명 한자 띄우고 문서번호, 연월일, 문서 제목. 예를 들어 이렇게 된다. 호빵 아닙니다. 아니에요. 대내 공문, 호자 없습니다. 그러나 호자를 표기를 해야 할 경우, 그거는 뭐냐? 풀었을 때 위는 뒷말과 띄어쓴다. 이호 본문에 관련 근거 먼저 제시하고 이호 어때? 붙여 쓰는 게 아니라 이 호와 관련하여 띄어쓴다. 뒷말. 이럴 때는 호를 붙이게 돼 있죠. 그렇죠? 관련 근거를 앞에서 제시하고 관련 근거 뭐 해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할 때는 뒤에 내려갈 때는 뭐냐? 내용을 이렇게 풀어줘야 된다. 이 호와 관련하여 이 호에 문서 제목 번호에다가 쓰는 게 아니고 개념 차이가 있습니다. 이 호와 관련하여 붙여 쓰는 게 아니고 띄어쓴다. 뒷말과 띄어쓴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많이 좀 올바르게 표기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호와 관련됩니다. 호와 관련된 문서입니다. 뭐와 허와 관련합니다. 이거 표기가 어떤 게 맞습니까? 하고 질문을 하시는 분이 가끔 계시는데 선생님이 이게 다 옳은 표현인데 국립국어원에서는 호와 관련됩니다. 이렇게 되면 가장 무난하다. 호와 관련됩니다. 이렇게 표기하면 된다는 거예요. 다 함께. 네. 호와 관련됩니다. 호와 관련된 문서입니다. 호와 관련합니다. 다 맞다. 그러나 호와 관련됩니다. 이렇게 표기하면 된다는 거예요. 호와 관련됩니다. 그 다음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때요?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표기법이요. 만전을 기해 주시면 세상의 모든 걸 다 어떻게 기할 수가 있습니까? 어때요? 영어를 순화해서 최선을 다하여 철저히 뭐뭐를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표기하는 것이 올바른 표현법입니다. 저는 첫 도입 강의이기 때문에 더 깊게 사례를 말씀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늘 오후 내일 3일차까지 그런 관련된 내용이 다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알차게 꾸며져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니다. 그 다음에 물결표, 기간, 부터까지의 표기법입니다. 올바른 표기법. 자, 단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연월일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자리에 온점을 찍어서 표시한다. 이건 이미 학습했습니다. 전번 시간에. 연도만 기재한 경우에는 글자 연을 생략하지 않고 표기한다. 2025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터와까지는 온점 뒤에 바로 띄어쓰는 게 아니라 부터와까지는 바로 붙여 쓴다. 아라비아 숫자. 그 다음에 물결표는 앞말과 뒷말에 붙여 쓰지 띄어쓰는 것이 아니다. 이 질문이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프랭카드에도 가장 오류가 많고요. 외국에 부착된 프랭카드라 홍보물 보기는 10 미만의 월일에는 0을 넣지 않는다. 2015년 01 이건 다시 강조 드리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쓰지 마십시오. 제발 좀 부탁합니다. 공문서상에. 그러나 위에 있는 과장님께서 반드시 0을 집어넣으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지시를 하시면 그냥 거기에 따라 주십시오. 괜히 갈등만 초래되니까요. 근데 사실은 가벼운 시간이 있을 때 그때 기회가 되면 사실 과장님도 그런 내용을 인지하시고 여기 동참해 주시는 관련된 법령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10 미만의 0을 넣지 않는다. 01번 보도문은 또 넣게 돼 있다. 꼭 기억해 주시고. 옳은 표기법입니다. 이 물결표입니다. 이 물결표를 이렇게 띄어써서 쓰는 건 전부 다 어때요? 그런 표현이다. 올바른 표현법이 아니라 표기법이 아니다. 이거 수정해야 됩니다. 다 함께. 예. 제가 1576회 출강을 하면서 전국을 다 한번 다녀봤지 않습니까? 북한만 안 가고 울릉도 하고
인공호수에 부착되어 있는 플랜카드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띄어 있습니다. 그 담당 선생님이 얼마나 좀 이해하기 쉽게끔 하려고 이렇게 띄워놨는지 인쇄하는 업자도 마찬가지. 부터 점 원점 찍고 부터와까지는 이 아라비아 숫자 연월일에 이 월일에 일에 붙여 쓴다. 그 다음에 부터만 쓰고 또 까지는 안 써버린다든지 어디 까지만 쓰고 부터는 안 쓴다든지 이런 경우는 뭐예요? 부터와 까지는 같이 항상 같이 붙어 있어야 돼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하도 질문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좀 같이 공유합니다. 교재가 없어서 뒤에 계신 선생님은 잘 안 보이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가능한 글자를 좀 캐가지고 왔는데 인용하는 부분은 좀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결표, 기간이나 거리 또는 범위를 나타낼 때 쓴다. 물결표 대신 붙임표를 쓸 수 있다. 맞춤법 법령이 바뀌어져가지고 붙임표를 쓸 수가 있다. 붙임표, 물결표. 여기에 뭐냐? 물결표에 띄어쓰기. 물결표는 앞말과 뒷말에 붙여 쓴다. 이렇게까지 명확하게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절대 물결표는 띄어쓰지 마시고 붙여 쓰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오케이. 이렇게까지 제가 제시해 드립니다. 제가 임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국립국어원 물결표에 띄어쓰기. 물결표는 앞말과 뒷말에 붙여 쓰지 띄어쓰지 않는다. 9월 15일 어때요? 김정일 언제 태어나서 언제 돌아가셨다. 서울, 천안, 대구, 고려, 통영 전부 다 붙였어요. 제가 오직했으면 질문을 하도 많이 받아가지고요. 공무원 연수원에 출강을 했는데 쉬는 시간에 또 질문하신 선생님이 계세요. 제가 그 기록물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2018년도 4월 25일입니다. 하도 답답해서 제가 이 자료를 만들려고 국립국어원에다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 문장 뭐 이렇게 이 물결표를 띄었어야 됩니까? 붙였어야 됩니까? 하고 붙였어야 된다고 명확하게 회신이 왔더라니까요. 이 정도로 물결표는 붙였어야 돼요. 다음 물결표 표시 펴기 틀린 사례입니다. 어때요? 교정을 잘못 본 거죠. 반드시 붙였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간 표기법입니다. 시간은 24시각제에 따라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를 한다.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 10 미만의 시, 분, 초의 표기시에는 0을 넣는다. 연월일은 0을 01, 02, 09까지는 0을 넣지 않지만 시각을 표시할 때는 0을 넣는다. 01, 02, 03, 04, 05, 06, 07. 이게 확실히 다릅니다. 분 없이 시만 표기할 때는 숫자는 시를 쓴다. 분이 없다. LLC. 붙여 써도 되고 띄어 써도 되죠. 붙여 쓰는 게 원칙이지만 띄어 쓰는 걸 허용한다. 시와 분의 경계는 쌍점으로 표시하며 쌍점 양쪽을 띄우지 않는다. 시와 분의 경계는 쌍놈, 이 쌍놈을 표시하되 쌍점을 양쪽을 띄우지 않는다. 어때요? 08시, 14시 띄우지 않는다. 14시. 이거 틀린 표기입니다. 오전, 오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시각, 24시각제에 따라서 올바른 시간 관련된 규정이 또 이렇게 명문화되어 있다. 제가 임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꼭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어떤 공문서에 보게 되면 막 이렇게 어때? 복잡하시죠? 복잡하잖아요. 그냥 원점을 찍으면 되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게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도문 작성 시에 또 시간 표기법이 있어요. 보도문 작성할 때 보도 홍보 쪽 파트라든지 또 대외적으로 홍보문 기사를 작성할 때 참 이번 교육 시간에 프로그램 잘 짜져 있는 거예요. 챗 GPT 교육도 시간이 있더라고요. 너무나 요즘에 풀이 발달하는 거 세상에. 보도문 작성 시 그림을 그려달라. 야 시를 하나 써달라. 어때요? 여성을 그려달라. 사고 현장을 그려달라. 이제 넣게만 하면 인공지능이 알아서 다 표시해 주더라니까요. 앞으로 화가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시인이 별도 등장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어때요? 다 되니까요. 야 보도문 작성해줘. 초안 작성해줘. 뭐 전부 다 인공지능이 다 우리를 도와줄 것 같아요. 그러나 보도문 작성 시 원칙을 아셔야죠. 시간은 크게 하루의 전반은 오전,
후반은 5로 구분해서 표기한다. 오전 7시, 오후 5시, 오전 0시 10분 등. 보도문 작성 시에 시간 표기법. 정오에서 오후 1시 사이의 시간들은 뭘로 표기를 해야 되느냐. 낮으로 표기한다. 낮 12시 40분, 12시 50분. 근데 죄송합니다만 평소에도 이렇게 진지하게 교육을 참여하시는죠. 네, 작년보다 더 열정이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진지해요. 감사드립니다. 자정 밤 12시는 오전 0시로 표기한다. 보도국에. 시간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무렵 등으로 표기하고 한자인 몇시 경은 쓰지 않는다. 무슨 보고서 작성할 때 이 한 글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판단할 때 어때요? 공문서가 그래서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공문서 민간인이 작성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경은 쓰지 않는다. 오후 2시께 오전 11시 무렵 무렵 경은 쓰지 않는다. 그 다음에 공문서상에 적극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관행어로 쓰는 표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적극 협조 어때요? 과도한 명사화를 탈피하여 조사를 써가지고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한다.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니다. 이건 어떻게? 조사를 써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올바른 표기표현법이다. 다 함께. 예. 적극 협조 통보 이런 식으로 쓰지 말라 이런 이야기예요. 조사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사형 문장의 올바른 이번 시간은 마침표 표기법입니다. 마침표를 쓰는 것이 원칙이나 마침표를 쓰지 않는 것도 허용한다. 마침표를 쓰는 것이 그게 원칙이지만 쓰지 않는 것도 허용한다. 어때요? 그래 제가 지금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마침표를 찍고 안 찍고 다 맞다 이거죠. 허용하기 때문에. 어때요? 이 마침표 명사형 문장 줄여서 탁 놓잖아요. 근데 저는 파워포인트를 가능한 색깔을 안 집어넣었어요. 왜? 우리 선생님이 하루 8시간 동안 제가 빨간 밑바탕에 빨간 화면을 비춰드리면 이게 20, 30분만 보면 눈이 너무 피곤하신 거 어때요? 다 함께. 어떻습니까? 제가 이 칼라를 넣고 싶지 않은 스킬이 없어가지고 화려하게 안 만들 수 없어가지고 안 만든 게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 입장을 생각한 거예요. 돌아가신 이어령 선생님이 지으신 바람개비는 바람이 불지 않더라도 분다고 이야기하는 그 내용에 보게 되면 세계 여러 나라 민족이 가장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지르는 소리를 조사해 보니까 미국 사람들 헬프미 나를 좀 도와주라 살려주라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지른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 일본어를 잘 모릅니다만 다섯 개 떼구래 사람인지 동물인지 모르지만 사물인지 모르지만 그냥 살려줘 그런데 다섯 개 떼구래 그런데 오직 우리나라 사람만이 민족만이 가장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지르는 소리가 무슨 소리냐? 무슨 소리겠습니까? 예. 세계 유일하게 우리 민족만이 사람 살려라고 이 사람자를 외친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 소망한 여러 선생님들 어떤 분야에 근무하시는 간에 하시는 일이 궁극적으로 무엇입니까? 하고 계속 질문을 던지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보다 또 소중한 일이 어디가 있어요? 귀한 일이. 그런 측면에 제가 살려 그러면 다 함께 사람 살려라고 한번 외쳐주시면 어떠실까요? 예, 살려. 예, 사람 살려. 이 공문서를 뭐 때문에 쓰는 거니? 물어보면 궁극적으로 국민, 생명, 재산, 안전 보호하는 거 아니에요? 어때요? 사람 살리는 일입니다. 제가 연수부에 인사부에 근무를 할 때 우리 박의령의 고향이신 박 감독님
형님이 골고의 상사 임원이실 거다. 어이, 바꿔요. 현장에 가가지고 면접을 하게 되면 제발 좀 불량품 좀 뽑아가지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어때요? 불량품. 이 사람 불량품 하나 조직에 잘못 들어오면 AS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어때요? 그럼 어떻게 불량품을 안 뽑을 거고 양질의 좋은 인재를 뽑을 거냐. 막 이렇게 농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 얘기가 빗나갔는데 마침표를 어떻게 찔 거냐, 찍을 거냐. 허용한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문서상에 표를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표의 시작 위치는 항목 시작 위치에 맞춘다. 그러나 크게 구애받을 필요는 없지만 이 항목 시작 위치에 맞춘다. 근데 이 칸이 표가 너무 길어지고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이 기준선을 풀어 꽉 찾는 것이 바람직하지 예쁘죠. 옛날에는 여기다가 이 칸짝 여기다 아무것도 없는데 비고 어때요? 비고 이렇게 해가지고 칸을 만들고 표를 만들고 그러는데 그럴 필요는 없어요. 구애받을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이와 관련 아래와 같이 안나오니 현황, 가 이 부분에 맞춰서 쓰면 된다. 아니면 칸이 길 때는 기준선에 맞춰서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줄 띄우기 방법입니다. 본문 하위 항목이 2개 이상일 경우 예시처럼 하위 항목간 줄을 띄우지 않는다. 줄을 띄우지 않는다. 이 하위 항목에 관련된 줄을 띄우지 않는데 이렇게 표라든지 내용이 달라질 경우에는 이렇게 스페이스 한 줄을 띄워가지고 읽기 쉽게 어때요? 이렇게 표기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줄 띄우기 방법. 그 다음에 강조법. 공문서상에 강조를 해야 될 경우 보고서상에 간이 기한문이 되든 일반 기한문이 되든 간에 이 공문서 작성할 때 강조법. 표 안에 강조하고 표 밖에 강조법이 있습니다. 표 안에 강조는 글자색 조정하고 글자 진하게 하고 바탕색을 조정하고 테두리 선을 조정하는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표 안에서는 강조법. 그러나 표 밖의 강조는 3가지밖에 없어요. 그 중에 글자색 조정하는 거하고 밑줄 긋게 하고 글자 진하게 하는 이 3가지 방법입니다. 그 사례를 뒤에서 제시합니다. 바로 바탕색, 칸 어때요? 표 안에 표시하는 방법. 글자 크기 어때요? 좀 조정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쌍놈, 쌍놈이라고 제가 표현을 합니다. 쌍점. 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점의 올바른 표기법. 제가 공문서를 받아봤는데 공사관리번호하고 이 쌍점입니다. 확 띄었습니다. 이 붙임표도 띄었죠. 이 담당 선생님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 공문서 작성법이라든지 보고서 작성법에 대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으신 것 같아요. 어때요? 왜 그러느냐? 개찰이 일시 띄었어요. 수역이가 브랜카드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전부 다 기억에서 딜레이트 삭제시키십시오. 쌍점은 첫 단어에 바로 붙여 쓰고 바로 붙여 쓴다. 첫 단어에 끝나는 이 첫 단어에 바로 붙여 쓰고 두타 한글로 말하면 한 글자 띄우고 쓴다고 관련된 규정에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 네. 쌍점. 어떤 또 중간에 그런 질문을 합니다. 너무 그 부호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꼭 표기하고 표현해야 됩니까? 하고 질문하시는 선생님이 계세요. 저는 답변이 그렇습니다. 관련된 법령이 나와 있다. 어때요? 공직자가 법령을 준수하지 않고 다른 분에게 어떻게 준수하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준수해야 됩니다. 쌍점은 첫 단어에 바로 붙여 쓰고 두타 띄우고 쓴다. 한글로 말하면 한 글자. 브랜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박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박물 아시잖아요. 행정상. 문화적으로 뭐가 좀 가치가 있는 일사적 가치가 있는 거. 상장, 상패 이런 거 전부 다 앞으로 100년, 200년 흘러가게 되면 전부 다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기록물도 마찬가지예요. 행정박물. 쌍점. 적틀리는 문장구. 쌍점. 앞뒤에 띄쓰기도 한다. 같이 이 학예 연구원이 오직 했으면 이 쌍점을 붙이는 것, 띄어쓰는 것까지 신문에 투고를 했겠습니다. 쌍점. 어문 규정에 따라 앞에 붙였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또 쌍점을 붙여 쓰는 경우가 있고 띄어 쓰는 경우가 있어요. 예, 이게 쌍점은 붙인다. 시, 분, 장, 절.
그 다음에 의존명사, 쌍점은 다 붙인다. 의령군대 장수군. 뭐 이렇게. 할 때 쌍점을 붙인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 표제 다음에 해당 문구를 들거나 설명을 붙일 때는 찍는다. 그거 띄운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 쌍점을 일시하고 여기다가 맞추려고 쌍점을 이렇게 맞추려고 이걸 벌려가지고 일시 이렇게 쓰는데 이것도 사실 올바른 표기법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일시 쌍점 찍고 두타 띄워서 어때요? 표기하는 게 올바른 방법이다. 다 함께 네. 한번 공부서 한번 보십시오. 우선순위가 공문상에 뭔가 표기를 해야 될 경우 반드시 우선순위가 있으면 우선순위대로 적용하고 순위가 없으면 가나다 순으로 적용한다. 일관성을 유지해달라는 거예요. 위에 상위 기관부터 하위 기관으로 아니면 하위 기관에서 상위 기관으로 어때요? 참가자가 남성이 남자면 남자부터 먼저 여자부터 여성이면 여자부터 먼저 붙이고 띄었어 하는 이런 부분들이 우선순위. 그 다음에 단위 표기법입니다. 단위. 그 다음에 이 숫자 다음에 띄었을 수도 있고 붙였을 수도 있다. 숫자 다음에는 글자 다음에는 띄었어야 한다. 일관성을 반드시 유지해야 돼. 입사면 여자 남자 여성 띄었어 붙였는 게 아니라 띄었어야 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층 102호 1층 102호 띄어쓰는 것도 있고 붙여쓰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글자 다음에는 띄었어야 돼. 글자 다음에는 띄었어야 돼. 그 다음에 비범위와 단위 표기법이에요.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일정한 수의 범위를 나타낼 때 물결표로 연결하며 단위호는 앞뒤 숫자에 모두 붙여야 된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범위와 단위호입니다. 특히 이 400만 원, 이 3을 갖다가 300만으로 읽는 민족 어때요? 선생님 참 대단한 거 아니에요? 어때요? 외국에 있는 저쪽 아프리카에 계시는 분들한테 가가지고 이런 내용으로 보여드렸다. 어때요? 이걸 300으로 읽겠습니까? 400만 원. 우리가 이제 관행으로 읽다 보니까 그냥 400만 원 되는데 이 단위요, 이 만자를 좀 가능한 붙이는 게 가장 옳은 방법이 아닌가. 어때요? 그런데 신문 보도자료 기사 쓸 때 거의 보게 되면 이렇게 쓴다 이겁니다. 단위를 생략해버려요. 뭐 국회의원이 감사를 할 때 만 단위를 왜 이해를 안 적느냐 하고 지적을 하는 경우를 봤는데 그 국회의원이 제대로 지적을 하시더만요. 또 어떤 기자는 이 단위어를 꼭 쓰게 됩니다. 근데 너무 좋아요.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뭐 반드시 단위어를 쓰는 게 좋다. 400만 원 아시죠? 그 다음에 5만 개 읽을 때는 이렇게 읽더라도 24만에서 25만 개 물결표 붙이다. 꼭 좀 붙여주시고 쓰시기 바랍니다. 이 단위어를 만. 그 다음에 2만 5천 몇 개가 되든 간에 이런 내용들 하여튼 단위어를 꼭 붙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문서상의 금액하고 숫자 표기법입니다. 문서에 금액을 표시할 때는 아라비아 숫자로 쓰되 숫자 다음에 가로를 하고 다음과 같이 한글로 적어야 한다고 관련된 규정에 행정업무 규정에 나와 있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됩니다.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한글을 혼용할 수가 있다. 수를 적을 때 이것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를 적을 때는 좀 제발 좀 만 단위로 띄어 쓴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 이게 또 국회의원이 지적을 하시더만. 너무 읽기가 어렵다. 어떤 경우는 1000단위, 1000원을 써놨는데 어떻게 만 단위로 관련된 규정이 되게 만 단위로 적게끔 돼 있고 수를 적을 때는 만 단위로 띄어 쓴다고 돼 있다. 5천만 원 할 때 완전 표기할 때 5천만 원, 5천만 원 시가 얼마 몇 원, 시가 1억 하고 만 단위로 원 12억 3,450원 이렇게 이거 붙여가지고 만 단위는 어떤 때는 또 단 1,000원이라고 썼다. 천 이런 게 아니다 이거. 그러나 1000단위밖에 금액이 좀 적을 경우에는 어때요? 그렇게 쓸 수 있지만 가능한 만 단위로 표시를 한다. 아니면 금액이 적을 게 그냥 원 단위까지 쓰는 것이 너무나 명확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입니다.
금액 숫자 표기할 때. 그런데 이 숫자하고 이거 쓰는 거하고 틀리다 이게. 그러면 어떤 게 우선이냐면 이 문자로 쓰는 거. 숫자가 아니라 금액이 틀리다 이거. 그럼 이 문자로 그거를 적용하게 됩니다. 문자. 이 금액 표기할 때 꼭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 숫자 표기법입니다. 올바른 표기법. 수를 적을 때는 만 단위로 띄었습니다. 만 단위.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법령문에서는 이 만 단위 숫자 쓰는 것이 또 다릅니다. 법제처라든지 법령문에 보게 되면 법을 다루시는 분들 규정, 지침 이럴 때는 숫자 뒤에 쓰는 단위 명사는 숫자와 붙여 쓴다. 12억 3,500 매도 3억 5천만 원 5만 2천 미터 700미터 이렇게 쓰게 돼 있어요. 법제처의 그 교재나 지침을 보게 돼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도문에서의 금액 숫자 표기법입니다. 숫자는 다음 예와 같이 만 단위로 표기한다. 그 이하는 풀어 쓴다. 1조 7,600 얼마? 12억 만 단위 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적지 않는다. 그 다음 날짜가 계속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쓴다. 같은 달일 경우 4월 10. 이게 일자 넣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얼마나 빨리 이틀려고 일자 빼버리고 어때요? 좀 명확하기 위해서 일자를 넣는 게 좋은데 보통은 그렇게 돼 있어요. 달이 넘어갈 경우에는 5월 28일, 6월 3일. 일정한 돈의 범위를 나타내 수사를 상납할 수 없다. 예, 3억에서 4억 원. 또 금액을 쓸 때는 돈이 따라오면은 또 이렇게 쓰지 않고 이렇게 쓰라는 거 어때요? 쓰는 게 좋다, 단위는. 수의 범위를 할 때는 이 물개불산 단위는 뒤에만 붙인다. 3, 40명. 근데 30명, 40명 공문서에 붙이는 게 좋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나와 있지만 가능한 표기를 하는 게 좋다. 분기는 1, 4분기, 2, 3분기 표지 않고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이렇게 쓴다. 보도문. 보도문에서는 이렇게 쓴다. 그 다음에 가운데점, 짝을 이루는 어구들 사이 또는 공통 성분을 줄여서 하나의 어구로 묶을 때는 가운데점을 쓰거나 쉼표를 쓸 수가 있다. 가운데점, 그 다음에 쉼표를 쓸 수가 있다. 다 같이 맞는 거다. 법이 바뀌어져가지고. 그러나 지금도 이 부분을 이렇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쉼표보다. 그러나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다. 표기법은 아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장 부 이건 별도로 숙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자나 한국어, 외국어 표기법에 대해서 함께 공유해 보고 싶습니다. 한자나 외국어, 한글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자나 외국 문자는 가로 안에 처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교육행정정보 시스템, 나이스, 방과후학교, 질의응답, 묻고 답하기 이런 얘기다. 한글로 먼저 쓰고 뭐예요? 가로 안에 한자나 외국 문자를 쓰게끔 돼 있다. 근데 반대로 쓰시는 분이 계세요. 공문서에 보게 되면 보도자료를 이렇게 보고 틀리다. 이렇게 반드시 한글로 작성이 원칙이고 한자나 외국 문자는 가로 안에다가만 넣게 있게끔 돼 있다. 처리한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산출 내역. 앞으로 이 단어는 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언어를 순화해야 될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제 끝나고 나면 세부적인 내용을 학습하시게 될 거예요. 공공언어 바로 쓰기. 어때? 교과목 어때요? 산출 내역.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를 퇴출시킨다. 2019년 3월 행정안전부의 지침입니다. 산출 내역이 아니라 산출 내용으로 표현하자. 산출 내용. 산출 내역이 아니라. 그 다음에 법령문에 인용법이 있습니다. 공문서상에. 법령을 인용할 때에는 법령명은 띄어쓰되 법령명 앞뒤에 이 나표를 붙이고 조항호는 띄어쓰기를 통일한다. 법령문 중 아직 띄어쓰기가 시행되지 않는 법령을 인용한 경우에도 띄어쓰기를 한다. 그 다음에 막 계속 그 법이 언급해야 될 때 이하하고 쉼표 찍고 무슨 법이라 한다. 지금 언제 찍고 이렇게 쓰게 돼. 축약을. 어때요?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법령을 인용할 때는 법, 상위법부터 하위, 시행령, 시행규칙 등 상위법 우선순위에 따라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다음에 조례 외교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표를 구분하여 표시를 한다. 반드시 참조를 해야 될 게 앞으로 교육 마치고 돌아가시게 되면 국내에서 가장 알찬 내용이 다 담겨져 있는 것. 제가 소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법제처에 나와 있는 이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이라는 간행물이 있어요. 이게 10번째가 최종판이 되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위한 이 사업 취지 소개, 이 용어 정비부터 일본식 한자라든지 어려운 한자를 어떻게 이걸 바꿔야 되는 건지 구체적인 사례가 전부 다 담겨져 있어요. 이렇게 알찬 자료를 제가 본 적이 없는데 계속 제가 지금 현재 소개를 올리고 있습니다. 법제처 참고해 주십시오. 이 자녀분들한테도 이런 거는 소개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너무나 좋은 사례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응? 어떤 조례라든지 법령문을 만들 때도 참고해 보시면 아주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조해 주십시오. 요게 법제처의 이 법제 업무 정보에 보게 되면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꼭 참조해 주세요. 작년 10월 달에 교육을 이수하신 소방관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주셔가지고 이 자료를 찾기가 너무 힘들다. 어디에 있는지. 문자를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띄어쓰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자료가 없다니까요. 국내에. 너무나 참 좋은 자료가 아닌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서의 끝자 표기법입니다. 끝자. 본문상의 끝자. 본문 내용의 마지막 글자에서 한 글자 띄우고 끝자를 표시를 한다. 뭐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마침에 찍고 한타. 한 글자, 한글로 말하면 한 글자. 두 타 띄워가지고 끝자 하고 이 원자 마침표를 찍는다. 끝자. 그 다음에 첨부물이 있으면 붙임 표시문 다음에 한 글자 두 타 띄우고 끝자를 쓴다. 이게 이제 맞죠? 붙임하고 두 타 띄워서 일 하고 이 항목과 항목 내용 사이에는 제가 한타라고 그랬죠. 한타. 첫 시간에. 자, 이렇게 해가지고 원점 찍고 띄운다. 그 다음에 본문 내용 또는 붙임의 표시문이 오른쪽 한계선에 끝났을 경우에는 다음 주로 왼쪽 한계선에서 한 글자 띄우고 끝자를 표시한다. 여기다 끝자리 줄여가지고 쓰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줄 두 칸 띄워서 끝하고 마침표를 찍는다. 이 내용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자 표시문. 다음 본문 문서의 끝표시. 본문 내용의 마지막 글자에서 한 글자 띄우고 끝자를 펴고 한 글자 띄우고 두 타 띄워서 끝자 먼저. 첨부문이 있으면 끝자 표시해 주기 바랍니다. 본문 한계선이 다다를 때는 한 줄 바꿔가지고 그 뒤에 두 타 띄워가지고 끝자를 표기했다. 올바른 표기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본문이 표로 끝나는 경우 끝 표기법입니다. 그때는 여기다가 끝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거 되어가지고 한 글자 띄운다. 왼쪽 한계선을 띄우고 끝자 표시고 원점 찍는다. 마침표 찍는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끝자 표기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하 빈칸. 우리 교육 대상자 명단에 보십시오. 어때요? 이하 공란, 이하 여백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고 어때요? 이하 빈칸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렇게 쓰도록 규정에 언급이 되어 있다니까요.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하 빈칸 어때요? 이 가운데다 이하 빈칸 뭐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표시를 한다 이런 게 아니고 위법에 끝자 표시하지 않고 마지막 작성된 칸에 다음 칸에 이하 빈칸이라고 쓴다.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다. 이하 빈칸, 이하 공란 이런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붙임문의 표기법, 붙임. 본문이 끝난 줄 다음에 붙임을 표시한다. 이 붙임이라는 건 바로 다음 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아래 여백에 따라 바로 다음 줄, 유사줄 띄워가지고 표시해도 무방하다. 붙임물이 두 가지 이상인 때는 항목을 구분하여 표시한다. 이 교재가 지금 교정이 잘못되어 있어요. 같은 라인에 선이 맞아야 됩니다. 1번, 2번 여기 와야 돼요. 근데 교정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첨부물 표시 두 가지 이상의 경우에 같이 이렇게 맞춰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너무 어떤 물건이라든지 양이 많아요. 어때? 이럴 경우에는 뭐라고 하냐?
붙임 중 별도 송부의 표시법 쓰고 일부 한다 띄워서 별도 송부라고 보고 끝 붙다 띄워서 쓰면 됩니다. 별도 송부. 그 다음에 잘못된 붙임물 표시 사례 붙임 쌍점도 띄었죠? 이게 다 틀린 거예요. 이렇게 그냥 한 줄로 그냥 쓰는 거 이게 전부 다 잘못된 붙임 표시 사례입니다. 구분해가지고 1, 2, 3, 4, 5, 6, 7, 8 이렇게 써야 돼요. 이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서의 쪽번호 표시법입니다. 쪽번호는 이런 내용의 대상 문서에 중요한 문서에 꼭 표시를 해야 될 경우에 쪽번호를 쓴다. 어떻게 쪽번호를 써야 되느냐?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순서대로 나간다. 그 대신 1-4, 2-4, 3-4 표시 지면에 총 4페이지 4쪽의 가운데 이것이 1쪽이다. 이렇게 표시를 어디다가? 가운데 문서의 중앙에다가 해야 된다. 이렇게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왼쪽에 어떤 분은 오른쪽에 표시인데 이렇게 중앙에다가 쓰게끔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양면인 경우에는 쪽수를 구애한다. 쪽수. 몇 쪽? 5쪽, 5쪽, 6쪽, 7쪽, 8쪽 이렇게 쪽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신명의 표시, 기관명 이거 있는 그대로 써야 된다. 지금 넘어가도록. 줄여서 쓰지 않는다. 띄어 쓰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발신명의 표시법, 권한대행. 요즘에 권한대행이죠. 권한대행. 정계 표시사항 이런 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권한대행이 있고 직무대리가 있고 직무대행이 있습니다. 직무대리, 권한대행. 지금 현재 권한대행 체제지 않습니까? 권한대행. 예, 정확하게 표현해야 돼요. 권한대행. 그 다음에 마지막인 질문 부분이 해당이 됩니다만 이 공개, 부분 공개, 비공개 표기법입니다. 마지막에. 이것도 한번 꼭 숙지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공개, 부분 공개, 비공개를 구분하여 표시한다. 공개, 부분 공개, 비공개를 표시한다. 그 다음에 부분 공개나 비공개일 경우에는 반드시 가로에다가 해당되는 숫자를 표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1, 2, 3, 4, 5, 6 해당되는 번호 관련된 법령이 나와 있잖아요. 들어가. 이거 생략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관인 표현입니다. 점점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인데 관인이 뭐고 청인이 뭐고 직인이 뭐냐 도대체. 행정용어상 관인 일반적으로 정부 기관에서 공식 문서에 사용하는 인장을 관인이라고 부른다. 관인. 그 다음에 청인이란 뭐냐? 행정 업무 규정에서는 관인을 합의제 행정기관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청인을 쓰게끔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직인은 뭐냐? 행정기관의 장이나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이 직인을 사용할 수가 있다. 그러면 관인, 청인, 직인이란 뭐냐?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사용하는 청인과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사용하는 본래 청인과 직인은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의 관인에 대비한 개념으로 이 공인이라 칭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인 조례로 정하여 사용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공인과 청인과 직인. 개념 잡히시죠? 근데 대부분이 우리는 관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청인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어때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엄격히 구분하면 이 관인, 청인, 직인이 이렇게 있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관인 넘어가도록 하고요. 관인 종류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 가장 또 중요한 거 딱 정해져 가지고 뿌리도 돼서 나오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만 관인 날인 찍는 이치도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시간이 없어서 제 개인적인 사례를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제 관인은 제가 영업지원장을 할 때 항상 대외적으로 나가는 거는 정확하게 찍습니다. 옆으로 돌린다든지 이렇게 하지를 않아요. 왜? 이건 내가 찍었다는 걸 구분하기 위해서. 관인은 발신명의 표시의 마지막 글자가 인형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다만 등본, 초본 등 민원 서류를 발급할 때 사용하는 직인은 발신명의 표시의 오른쪽에 찍을 수가 있다. 주민등록 등본 이런 거 빼놓고
공문서는 반드시 이 마지막 글자가 가운데 오도록 인연이 찍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너무나 명확하지 않습니까? 어때요? 하나 가운데 오도록. 가운데 오도록. 여기에 찍는다든지 여기에 찍는다든지 가운데 찍는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글자가 인형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하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략하는 것도 있는 경우 있는데 이건 뭐 기억 안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간인하는 거예요. 간인. 천공법. 이건 관련된 법령문을 보게 되면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다 나와 있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문서의 성립이라든지 효력 발전 시기 이런 부분도 관련된 법령 규정을 준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업무 인수인계서도 행정업무 운영 실무에 명확하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 업무 인수인계 잘 되고 계시죠? 이렇게 다 나와 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다 담겨져 있는 공문서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나머지 이제 공문서 작성 시 유의사항 이런 부분들은 가능한 이 공문서가 간결하고 명확하게 이해하기 쉽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제 강의 시간이 끝난 다음에 계속 이어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게 실제 사례들을 보여드리는데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보기 쉽게 하여튼 이유불문하고 읽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상급자가 관련된 이해관계자가 판단하기 쉽게끔 이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정말 처음 하는 업무라고 그러면 이런 사례들을 많이 보고 자료를 모아놨다가 그때그때 활용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오류 표현이라든지 이런 부분 중첩되지 않도록 유의하시면서 마지막에 해야 될 일, 형식적인 측면, 내용적인 측면, 특히 이 내용적인 측면에서 법률적인 측면, 행정적인 측면, 그 다음 경제적인 검토사항은 반드시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 경남교육청에서 준비된 자료 중에 담당자가 공문서를 작성할 때 마지막에 체크해보는 내용이 되겠죠. 실제 사례입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은 이런 자료를 참고를 했습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내용들부터 꼭 참조해 주시길 바라고요. 맞춤법 별도 시간이 있습니다만 이런 누리집을 활용하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생략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이런 내용으로 작성법과 사례 중심으로 같이 공유해 봤습니다. 기본 규정과 관련 법령을 철저하게 준수를 해야 된다는 점, 그래서 올바르게 공문서를 작성을 해야 된다 하는 걸 강조를 드렸습니다. 사례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것, 어떤 공문서든 이 11분의 스승을 꼭 모시라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궁극적으로 2시간 동안 말씀드린 내용을 딱 한 단위로 이 꽃에 비해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소방관 여러분, 상미꽃 꽃다발이 빛나는 이유는 무슨 꽃 때문에 빛나는 것입니까? 저는 장미꽃 자체도 아름다워서 빛나기도 하지만 저는 이 안개꽃 같은 이런 꽃들이 뒷받침해 주기 때문에 이 장미꽃이 더 빛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국민이 편안하게 살아가는 이유 다 우리 소방관 선생님들 덕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미꽃 꽃다발이 빛나는 이유는 안개꽃이 잘 받쳐주기 때문에 빛나는 것이다. 공문서를 왜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되는 건가? 목적이 뭐냐? 계획서를 작성할 때, 보고서를 작성할 때 안개꽃과 같은 그런 올바른 공문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여러분 자신과 조직을 빛내주시길 바랍니다. 장미꽃 꽃다발이 빛나는 이유는 안개꽃이 받쳐주기 때문에 빛나는 것이다. 안개꽃 같은 그런 공문서, 올바른 공문서 작성을 하시는데 집중해 주시길 바란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시간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쪽